앞으로 금리 인상이 드디어 미국에서도 시작됐죠. 그 금리 소득을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은행주라든지 제2금융권의 지분을 사서 그 실질적 수혜를 우리가 가져간다면 해칭이 되겠죠.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자,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좌타자인가 우타자인가. 요즘 뜨고 있는 바람의 손자 이종우가 있죠. 그의 아버지 바람의 아들 이종범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종우가 절대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난도 벗어났고 태어나는데 이미 럭셔리인 아버지를 만났는데 뭐 배고픔의 야구를 할 거냐고, 그리고 잘해봐야 욕먹는 많은 야구인들이 잘해도 그 아버지 아들이니까 라는 평가 때문에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야구 길로 들어서는 걸 반대하다가 그 아버지가 전지훈련을 갔을 때 그 엄마 손을 잡고 테스트를 받으러 갔다가 결국은 야구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앞으로 나에게 그 어떤 것도 혜택을 보려는 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란 게, 죽어도 안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하고 아들 둘이 알아서 하라고. 그 말은 내가 야구 선수로서 도움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매몰차게 했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분노가 좀 풀렸는지 딱 한 번 원포인트 레슨을 합니다. 결국 딱 한마디 합니다. 아빠는 왼쪽 좌타자가 원래 맞았지만 글러브가 가난한 시절이라서 왼손 타자가 쓸 수 있는 글러브가 안 나오는 시절에 운동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손을 써야 됐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고, 결국은 우타석에 쓸 수밖에 없었고, 그 아비는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정우한테. 이왕할 거면 좌측에 서서 1루에서 살아남을 확률을 높여라.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준 원포인트 레슨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쪽 A 구간에서, 이쪽 B 구간 안에서, 이쪽에서 뛰는 것보다 이 작은 간격인데요, 이 조그마한 간격이 여기서 출발하는 선수보다 훨씬 더 내야안타 칠 확률이 B가 높습니다. 좌타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실질적인 원포인트 레슨을 해준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 꺼낸 하도는 뭘까요? 주식시장에도 오랫동안 선배들이 이렇게 이종범 씨가 이종우한테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듯, 주식 투자에도 많은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해준 경험과 원포인트 레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는 빨리빨리 돈을 벌려고 혈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특성은 빨리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졸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형 공모주, IPO라고 그러죠. 그 IPO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누구 망하든 말든 관심 없어요. 자기만 사가지고 그냥 그날 30%, 그날 100% 오르면 그냥 판다. 이 생각 말고는 없어요. 이 회사가 망할 회사든 뭐하는 회사든 관심 하나도 없어요.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투자의 스타일이 좌타자냐 우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스윙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이게 없으면 주식 투자하면서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세상에 들리는 온갖 그 소리가 너무나 대단해서 그 던지는 공소리가 너무나 마구처럼 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100명이면 98명 이상이 삼진아웃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면서 98명 중에 98%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라져가는 투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소수 2%가 되어서 오렌 버핏처럼 살아남을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길을 열고 단련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사실 주식시장은 정말 이게 복잡계입니다. 단순계가 아니에요. 엊그저께 제가 좀 힘들었던 게 있었죠. 갑자기 뭐가 터졌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7.4가 터졌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보를 솔직하게 오픈하지 않다 보니까 또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포인트도 있었고, 이미 이 사건 때문에 2011년도 동일본 지지 때 전 세계 증시가 엄청나게 타격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오늘까지 봐도요. 그렇다면 특별한 일 없이 아직까지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연일 코스피 2700선 붕괴, 이건 2022년 2월 20일 날 자료를 캡처해 온 건데요. 우려에 2700선, 우려에 붕괴했다.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왜 주식 투자가 어렵냐? 이게 문제입니다.
선반영이에요. 실적도 선반영, 안 좋은 것도 선반영. 주식시장이 늘 어려운 게 이 선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반영을 너무 빨리 예측해도 안 좋고 너무 늦게 해도 안 좋고, 이게 이제 주식 투자의 어려운 점입니다. 이 선반영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예측을 잘 하느냐가 단기 투자가에게는 거의 목숨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반영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게임을 저도 한때는 오랫동안 이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빠른 정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법. 저는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잡기 위해서 무지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게 허상이고, 그게 1년, 2년은 잘 맞을 수 있어요. 운이 좋게도. 1년, 2년은 운 좋게도 그 패턴대로 국제 세력들이나 국내 세력들도 그 방법으로 매집하고, 그 다음에 꼭지에서 팔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 자신감이 뿡뿡해졌을 때, 3, 4년차 됐을 때는 전혀 그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제가 그 미끼에 당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쳐놓은 덫은 욕심을 가지고 들어오면요, 주식시장에서는 올바른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크라 쇼크, 얘 때문에 실제 결과는 유럽이 더 많이 크다는 거예요. 유로존은 GDP가 1.4% 감소 전망하고 있다. 미국보다 큰 폭 하락 예상한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얄밉죠.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네들이 한몫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누구하고 누가 싸웠어. 여러분 일상생활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사람이 누가 그 뒤에 많은 파일을 가져가냐를 보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러시아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전쟁 비용을 감내해야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아무리 무슨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어도 귀한 자녀들을 데려가서 전쟁에서 생명을 다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여론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자, 그다음, 그럼 우크라이나는 도대체 전쟁을 또 왜 했느냐? 물론 러시아가 침공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일가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러시아는 피해를 잔뜩 봐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격은 올라서 좋겠지만 러시아는 지금 판로망이 다 멈췄어요. 엄청난 유전을 갖고 있지만 외부로 판매망이 멈춰 있는데 미국은 그 오른 가격으로 팔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여기서 가설이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어떠한 것들을 후원받아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화가 나서 들어갔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들어가면 지나친 에피소드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투자를 할 때는 방금처럼 제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고를 깊게 들어가는 본질적 사고를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없어요. 언론에서 보여주는, 신문에서 보여주는,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세상 미디어가 보여주는 정보만 가지고 분석하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분석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기란 계란 갖고 바위 던지기가 해당된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본질적 사고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신문을 보더라도 하나 들어가 봅시다. 자, 펄프 폐지값도 최대 60% 올랐다. 물류비도 30% 올라 큰 부담이다. 자, 이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만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5개 정도가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최대 가장 타격이 큰 업종들은 어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할 때 이러면 돼요. 반사 이익을 얻는 업종과 피해를 당하는 업종은 뭐지? 일단 이런 1차적인 생각이라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건, 그 다음에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발인데 이게 과연 앞으로도 1년 동안 지속할 악재인가? 아니면 6개월 만에 끝날 악재인가? 아니면 앞으로 한 달 안에 종료될 사안인가? 이런 기간을 생각해 보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1년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전 세계가 생각보다 타격이 크게 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오냐? 우리의 시나리오하고 다르게 이런 시나리오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올 수 있냐면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이 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저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행보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이내로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그러면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뭐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으로 갈 수가 있겠죠. 지금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코로나 때처럼 V자 반등은 일어나기 쉽지 않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될 건 이런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에서 해자가 될 것인가. 앞으로 금리 인상이 드디어 미국에서도 시작됐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우리 늘 소득에서 조금씩 더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금리 소득을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은행주라든지 제2금융권의 지분을 사서 그 실질적 수혜를 우리가 가져간다면 해칭이 되겠죠. 늘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